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이 됐습니다. 0.05%포인트로 확인이 되는데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4조 원 남짓인 날도 좀 꽤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증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정부의 장고 끝에 결국에는 증권거래세를 조금 내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폭이 예상보다는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좀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시작이 됐다라는 데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라는 시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대로 거래량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향후에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확대 연계 방안을 연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에 나갈 거라는 방향성만큼은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해 봐야 될지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주도 오늘 크게 반응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거래세 인하 세부적인 내용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봐주세요. 예, 어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인하건이었어서요. 올해 상반기에 0.05%포인트 이제 내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손익통산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먼저 증권거래세율 인하이고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농특세는 그대로 유지고요. 그다음에 거래세는 0.15에서 0.1%로 해서 합산으로 0.3 받고 있었는데 원래 쪼개보면 이제 거래세는 0.15였었거든요. 근데 0.10으로 해서 0.25%로 낮춘 거고요.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거래세만 받고 있었는데 역시나 0.05 내려서 0.25%로. 그다음에 코넥스는 역시 거래세만 받고 있었는데 0.3에서 0.1로 많이 떨어뜨려졌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들은 0.45로 이렇게 내리는 것으로 가 있습니다. 대체로 다 0.05 정도 낮아지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인하를 시작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양도세 쪽 강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다 보면 이쪽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세제 선진화 관련해서는 손익통산도 좀 허용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일단 다시 한번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여타 내용들 전체를 보면 혁신금융 관련된 그 추진 방향들에서 조금 그래도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좀 살펴야 될 부분들을 점검을 해드리면요. 먼저는 코스닥하고 코넥스 쪽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 기준 완화라든지 규제 완화 진행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랑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기업들 특례 상장 과정에서의 중복된 기술 평가를 없앤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신속 이전 상장제도 도입 등 이렇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인데요. 언제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정책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하고 바이오 기업 신규 상장 규모가 아마 2배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코스닥 IPO 금액은 작년에 한 2조 원 정도였었는데요. 2021년 기준이면 4조 원 정도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 얘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이 갖고 있는 유동성 대비로는 좀 좁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주식을 상장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목표로는 뭐 한 80개 정도를 바이오하고 4차 분야 쪽에서 상장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IPO 할 때 이제 특히 IB 쪽에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험 자본 확대를 목표로 해서 개별 펀드들의 동일 기업 투자 한도 폐지권도 나와 있고요. 상반기 내로 PF의 10% 지분 보유 규제 철폐 이런 것들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대체로 보면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하고 약간 유사한 것 같은데요. 돈이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상한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고 너무 한쪽으로 몰린다고 생각하니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중소기업이나 벤처 쪽으로 좀 숨통이 튀어질 만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자금을 그쪽으로 좀 보내려는 의지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도 어쨌든 뭐 IB 업무라든지 하게 되면서는 뭐 긍정적일 것 같고 한국거래소도
또 뭐 일정 부분 또 수익을 더 내게 되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네, IB 영업 환경이 꽤 개선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네네. 작년에 보니까 증권거래세 세금이 6조가 거쳤더라고요. 네. 하지만 조금이지만 낮춰주면 세수도 분명히 줄어들 텐데 네. 인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제 실제적인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오늘 증권사에서도 분석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네, 뭐 세율은 인하되지만 뭐 양도세도 또 강화되는 분위기라서요. 뭐 크게 영향 없다 생각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시점상으로 보면 양도세 강화는 내년, 내후년까지 연결돼서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단기로는 일단 상반기에 세금, 증권거래세는 낮춰질 것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이런 이슈로 좀 올라갈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이거 나오고 나서 오전 10시에 나오고 나서 키움증권이 강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로는 거래대금 증가라는 호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전 사례들을 보면 2017년도에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관련된 면세하고 나서 코스피에서 이 우정사업본부 차익 비중이 5% 늘었던 경험치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중장기로 보면 뭐 손익통산 이슈라든지 양도세 이게 앞으로 발표될 세부적인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이 거래대금 증가 양상은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요. 어쨌든 단기적인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대부분은 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 보면서 손익통산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검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손익통산도. 네. 저도 친구들 중에 공무원들이 뭐 여러 명은 아니네요. 한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라 치면 입사한 지가 거의 이제 15년 뭐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그쪽 그 업무 세상도 좀 많이 합리화되고 있대요. 합리화라는 게 합리적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도 좀 후진적인 게 많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직관적으로 설명해 봐도 그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10,000원에 사가지고 9,000원에 팔고 나왔어요. 손절매를 쳤는데 걷다가 세금을 떼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A라는 펀드에 가입해서 1,000만 원 벌었고 B라는 펀드에 가입해서 500만 원을 잃었는데 500만 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그렇다 쳐도 1,000만 원 관련해서는 그대로 합산해서 보면 500만 원밖에 못 번 건데 세금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물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비합리적이다. 예,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게 많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금 그래서 이제 표현이 금융세제 선진화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익통산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약간 지금 뭐 힌트를 드렸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내 또는 해외 주식 어떤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났을 때에 그 양도 차익을 예전에는 각각 건건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손익통산으로 가게 되면 합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쪽은 1,000만 원 이기고 이쪽은 500 손실이면 둘이 합쳐서 500만 원 이익 본 것에 대해서만 뭐 차익 과세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이건 사실 뭐 정말 주식이든 펀드든 채권이든 다 손익을 더해서 이익 날 때만 소득을 물려야 된다는 게 되게 그냥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정말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말 그대로 표현은 선진화인데 진작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도 매도할 때 손해보고 팔았는데 여기에 증권 거래세까지 물린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건 좀 아까 뭐 단계별 인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당장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게 시스템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한테는 세금 안 받는 것 당장 도입해도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손해나서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중장기로 봐서는 이제 주식 양도세 과세랑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세제를 가져가겠다라는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어서 뭐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거래 대금이랑 연결해서 봐서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들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로 보면 주식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좀 좋은 재료지 않겠나, 긍정적인 재료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율 올라가는 것 좀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해서는 지분은 빼고 그냥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거래소 15억, 코스닥 15억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화된 걸로는 10억, 10억으로 다운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 4월부터는 3억으로 이게 지금 강화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40억대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25억대, 그리고 나서 지금 3억대까지 확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 금액으로 봐서는 사실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요즘은 워낙에 이제 자본가들이 많아져서 뭐 거의 다 양도세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억 정도니까 좀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워낙에 이제 그 거래 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보면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종합해 보자면 지금 소득과 상관없이 과세화된 것을 이제 없애자는 거고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 통상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을 따라가겠다는 정부 쪽 의지가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합리적인 단어를 지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뭐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지금 기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래세를 내려주면은 실질적으로 이익적인 측면에서 증권사들의 실익이 어느 정도 있을 건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이 표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일평균 거래대금이 만약에 이제 1조 원이다 했을 때는 ROE 개선 폭이, 그러니까 1조 원 증분이 나왔을 때 개선 폭이 키움을 보면 0.7이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0.7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뭐 0.5 수준 정도, NH 0.6입니다. 네. 이게 아마 거의 위탁매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비중 높거나 그거 MS, 브로커리지 MS 상위권 업체들만 대체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대형사고요. 실제로 여기가 수수료도 낮고 하기 때문에 많이 쓰실 건데 네. 1조 원 많아질 경우에 ROE가 제일 좋아지는 쪽은 삼성하고 키움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키움증권 쪽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좀 이야기가 계속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이 되실 것 같고 네. 해외 쪽은 어떤지 궁금해.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살짝 네, 맞습니다. 봐드렸는데 똑같은 재료로 한번 주제를 했었던 상황인데 네네. 이것도 보시면 미국은 거래세 없고요. 배당소득세는 뭐 구간별로 차등해서 20%까지 있나 봐요. 그리고 양도세도 단기로 하면 10에서 40%, 장기로 하면 없거나 20%까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 유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네. 영국은 양도세 18에서 28, 거래세 0.5% 있고요. 배당도 10에서 37.5%까지 좀 세게 배당을 올려져 많이 있습니다. 주네요. 예, 영국이 좀 세. 과세가 좀 네. 강하네요. 세네요. 일본은 거래세 없고요. 배당은 20%, 그다음에 양도세도 20% 정도 나와 있고요. 소액 상장 주식 투자는 비과세로 일본은 또 대외도 있네요. 그리고 독일은 역시 거래세는 없고 양도세 25%에 배당소득세 25%. 그다음에 프랑스는 거래세 0.3%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종합과세 표준하고 동일하게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5만 유로 이하 2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등에서 나오나 봐요. 프랑스도.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뭐 거래세 없고요. 그리고 아시아 대만 같은 경우는 거래세 역시 0.6%, 그리고 배당과 양도소득세는 20%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없는 쪽도 꽤 있어요. 그렇죠? 거래세 네, 안 네, 붙는 그렇습니다. 국가들도 이게 트렌드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좀 해보게 이게 없어진 됩니다. 대신에 그쵸? 양도세가 좀 보면 높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네, 네.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들의 반응을 보면은 오늘 음봉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제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네, 네. 오늘 하락으로 장중에 전환되는 뭐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많은데 별 반응이 없네요. 종목들은. 예, 증권주는 시황 관련된 산업이고요. 그리고 ROE,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황이 중요하겠죠. 지금 코스피 2150, 그다음에 코스닥 750 여기 좀 막혀서 움직인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더 가져야 증권주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업황 관련해서는 ROE랑 PBR 계속 여러 차례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증권사들이 IB 한다고 돈을 많이 갖다 놨는데 네. 그걸로 좀 소심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안 쓰죠. 뭐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 부분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규제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아마 무서워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금융의 가장 네. 어떻게 보면 그 맹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ROE가 낮고 PBR도 그래서 같이 낮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ROE랑 PBR로 놓고 봤을 때 PBR이 낮은 쪽들은 중장기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증권사들은 대체로 1대1입니다. 그러니까 ROE 10%면 PBR 1 정도에 가 있고요. ROE 한 7%면 PBR 0.6이나 0.7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딱 그냥 그 정도 시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비싸거나 또 저렴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응이 미미했던 것은 어제 일단 키움증권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 재료 나오고 나서 오늘도 아침엔 나쁘지 않았었는데 시황 꺾인 부분도 약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중장기로 보면 결국에는 합리적인 과세라는 것이 양도세 쪽 강화하는 것과 맞물리다 보면 뭐 큰 의미가 있겠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탑픽은 일단 전체적인 뷰는 어제 나왔던 그 정부 정책 혁신금융 추진 방향 관련해서는 긍정론들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 이야기로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이 딱 두 종목입니다. 제가 증권주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종목이 계속 기억나는 것이 한국금융지주하고 키움증권입니다. 항상 탑픽인 것 같아요. 네,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NH도 가끔 이야기는 되는데 그래도 빈도수로는 한국금융하고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이 제일 관심 있게 보유자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한국금융지주 96,600원 매수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102,500원에서 매수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시황 잠깐만 좀 점검해보고 오늘 증권주 했으니까요. 네. 다음 주를 시장에서는 일단 뭐 2,150에서 2,24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상승 요인은 연준이 일단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 뭐 한시름은 덜었죠. 일단 금리는 절대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금리는 일단 연말까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한국도 지금 낮은 2%도 안 되는 기준금리 계속 유지될 거다. 너무 저렴하죠. 금리가 아직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다 호재성 요인이고요. 리커창 효과 계속 이어질 거고. 유럽은 요즘 이제 채널 보면 브렉시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많이 그 강조점을 안 두고 있는데요. 네. 노딜이 329에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럽 쪽도 그 부분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긴 하고요. 최악으로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긴 좀 싫지만 최악으로 가면 노딜로 가면 영국은 뭐 GDP가 한 7%인가 급감하고 많이 꺾이네요. 파운드 폭락하면서 예전 2016년 5월, 10월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는 처음 나와서 이제 우리가 당황했었고 막 그랬었던 상황인데 그때 5월이랑 10월 달에 빠졌던 거 생각해 보면 파운드가 급락 나오면서 좀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좀 플로우는 보셔야 되겠고 하락 요인은 미중 간의 통상 이슈 여전히 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금리가 못 올라갈 정도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가 실적이 4월 초순에 이제 삼성전자 시작해서 나올 건데요. 워낙에 1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레벨 1984에서 지금 2200까지 와 있는 이 레벨이 결코 밸류에이션으로 저렴하지 않다. 이 얘기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락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바쁠 것 같네요. 네, 다음 주까지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